네, 코로나19에 걸린 산모가 무려 16개 병원을 돌다가 결국 구급차에서 출산했다는 보도. 보는 국민들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소식인데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연일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코로나19 현재 위험도 평가를 포함한 방역당국 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듣고 현 코로나19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이어 공시지가제 도 전면 재검토 카드를 던지자 당정이 논의를 시작했죠. 국민의힘에서는 국토부유세를 언급했다가 공시가 조정을 언급하는 이재명 후보의 세제 기본 입장이 뭐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안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선 주자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더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되 그에 따른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제도별 완충 장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보유세 동결과 고령자 등의 종부세 납부 일시 유예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며 혼전 양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BS가 의뢰한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윤 후보보다 3%포인트 가까이 높았지만 오마이뉴스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이 후보를 6%포인트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보육과 교육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부처별로 흩어진 보육 서비스 등을 통합해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 달성을 강조하며 6.25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 유공자의 수당을 2배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여파로 5,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사흘째 1,000명 안팎을 기록한 가운데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를 넘겼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 과밀 학교의 전면 등교가 중단되고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병행됩니다. 교육부는 전교생의 3분의 2 등교를 적용하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등교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전력이 내년 1분기에 적용될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연료 가격 급등에 의한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고통을 감안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공시가 상승으로 빚어진 각종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코로나 방역 강화에 맞추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강원도 최전방 군부대를 방문하며 안보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오늘 아침 부동산 공시 가격을 두고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요. 자, 어떤 결과들이 나왔습니까? 네, 정부 여당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공시가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는 매년 초 정부가 조사해 발표하는 토지 가격으로 재산세, 건보료 등 여러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올 한해 부동산 가격 급상승과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이 겹치면서 내년 세부담이 크게 늘 거란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이 오늘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건데요. 협의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그대로 추진해 가되 대신 그에 따른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제도별 완충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는데 내년 재산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 사실상 보유세 동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 등의 경우에도 종부세 납부를 일시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선을 눈앞에 두고 급하게 사후 약방문을 써내렸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미 전국 공시가가 19%나 올라 보유세 폭탄이 떨어진 상황에서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오를 세금은 오르기 마련이라며 국민을 우습게 하는 조삼모사 땜질 처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발표하죠. 네,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방역 단계 상향 조치에 발맞춰 관련 지원책을 내놓은 건데요.
방역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생계곤란이나 매출 감소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이어서 곧바로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간담회에도 참석해 재정 투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전망인데요. 앞서 현 정부의 코로나 손실보상 규모를 쥐꼬리라고 표현하며 한 차례 비판했던 만큼 차별화된 정책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전국민 선대위회에서는 보육과 교육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전제로 부처별로 흩어진 보육 서비스 등을 통합해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출산과 육아, 보육은 개인의 책임이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출생은 개인이 선택하지만 보육, 양육, 교육은 완전한 공동체의 책임. 최근 이 후보는 코로나 악화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들 논란까지 불거지며 악재가 겹친 상황인데요. 이처럼 서민 정책 행보에 집중하면서 특유의 추진력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군부대를 찾아서 안보 행보에 집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 강원도 철원에 있는 최전방 군부대를 찾았습니다. 겨울 한파가 본격화한 가운데 군복무 중인 장병과 군인 가족을 위문하기 위한 건데요. 윤 후보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방부대 또 우리 군 장병들 한번 데리고 가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기 때문에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여기 우리 위문도 많이 왔었습니다. 또 여기 발맞춰 병사 월급 대폭 인상, 직업군인 처우 개선 등 군 관련 공약도 함께 내놨습니다. 안보 행보로 보수층 표심 결집을 노리는 동시에 20대 남성에게도 다가서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후에는 지방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찾아 지방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도 함께 고민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후보가 외부 행보에 집중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 행보를 비판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부동산 공시가 조정을 동시에 언급한 이 후보를 직격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이 후보가 상충하는 두 정책을 내놓은 점을 지적하면서 재산세에 대한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언급하며 조만간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정책 대결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혼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BS 이래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 1,008명에게 차기 대선 후보 지지 의사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는 40.3%, 윤석열 후보는 37.4%로 오차 범위 안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2.9%포인트 앞섰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 후보 지지율은 0.3%포인트 떨어진 반면 윤 후보는 4.6%포인트 하락해 두 후보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반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 3,043명을 조사한 결과에선 윤석열 후보가 44.4%, 이재명 후보 38%로 오차 범위 밖에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6.4%포인트 앞섰습니다.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순위 변동은 없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리얼미터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며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공보단장이 언성을 높이며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마찰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조 단장에게 담당 업무와 관련된 일을 지시했지만 상임 선대위원장인 대표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말하는 바람에 언성이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의견 조율은 끝났느냐는 물음에는 조 단장이 하기에 달렸다면서 상황의 엄중함을 안다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고 아니라면 오늘 회의에서 많은 사람이 목도한 것처럼 할 것이라면서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국민 통합을 호소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탈당과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를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대선 후보는 3박 4일 일정으로 대구를 찾아 초기 코로나19를 이겨냈던 대구의 국민 통합 정신이 필요하다면서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안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친문 계파의 수장에 연연할 어떤 이유도 없다면서 당적을 버리고 대통합의 길을 가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면은 차기 대통령에게 넘기더라도 일단 석방하는 것이 국민 분열로 치닫는 대선판에서 통합의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네, 법무부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연말연시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엽니다.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심사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면이 상당한 규모가 될 거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면에 관해서는 아시겠지만 대통령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사면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다. 최종 발표될 때까지는 어떠한 내용도 발표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면의 원칙과 기준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자영업자 신용 대사면과 또 임기 내 지역화폐 연간 50조 원 발행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공약을 조금 전 발표했는데요. 이후 지금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먼저 액션을 볼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있으시다면 어느 시점까지 국민의힘 협조를 구하시면서 기다리실 생각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의 재정 운영 원칙이 과거에 매몰돼 가지고 오로지 공급 측면 지원만을 능사로 알고 수요 측면, 즉 가계 지원에는 매우 소홀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전 세계 최고의 가계부채 비율, 전 세계 최저 수준의 공적 이전 소득 비율, 그리고 전 세계 최저 수준의 국가부채 비율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전 세계가 GDP 대비 10% 이상의 재정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대한민국만 가계 소득 지원이 1.5%, 3% 이 정도에 불과했고 그 사이에 가계부채 비율 증가율은 또 전 세계에서 최고를 차지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지원, 또 피해 업종, 또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결국 매우 적었고, 또 지원 내역도 들여다보면 돈을 빌려줘서 당장의 위기를 나중의 위기로 좀 지연시킨 정도에 불과하지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도 못했고, 또 피해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에는 정말로 한참 못 미치는, 오죽하면 쥐꼬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첫째는 가장 편하고 무책임하고 근본적이지 못한 금융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이제 두 번째는 직접 피해에 대해서 현금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별로 경제 효과는 별로 없죠. 세 번째가 결국 근본적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매출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매출을 올려주는. 그게 사실은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된 전국민 지원금인데,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 증대 사업인 거죠.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도 매우 우리가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냈지만, 과연 누구의 희생으로 이 성과를 만들어냈냐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의 인내와 협력,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희생, 자영업자들의 희생에 터잡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결국 이것도 이제 정부의 역량이고 능력이고 성과지요. 성과인데, 이번에 다시 이제 코로나19 이제 그 위기가 닥쳤고,
이번에 또 대응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이제 과거 고도 성장 시대를 살아왔고 그 시대의 사고에 매몰된 이제 경제 관료들이 국민들의 희생을 좀 외면하는 이런 방식의 대책을 계속 해오고 있는 점들이 저는 매우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좀 늘려야 된다는 게 제 신념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현금 지원도 하고 금융 지원도 하되 매출 지원도 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소득도 올려주는 기존의 소비를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비 쿠폰을 지급하면. 네, 이런 방식을 하자고 주장했는데 이제 야당이 그간에 계속 퍼주기니 뭐 부채 비율 운운하면서 계속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사실 거기서 위축된 측면이 없지 않고 여당 역시도 계속 이제 야당의 그런 공격에 노출되다 보니까 좀 적극적이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 저 자신도 사실 계속 이제 야당의 그런 공세나 또는 일부의 포퓰리즘 공세에 저도 위축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심하게 한 25조 원 정도라도 좀 추가 지원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그조차도 퍼주기 논란이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50조 원 지원 의제를 던졌고 또 거기에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100조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당선된 다음에 본인들이 당선되면 하겠다. 얘기는 사실은 당선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고 혹시 민주당이 당선이 되면 그때 가서도 그 반대하겠다 이런 취지로도 사실은 들립니다. 지금도 지원이 내년에 그분들이 선거에 이긴 다음에만 필요할지 지금 당장 필요할지 또 선거가 누구의 승리로 끝나든가에 관계없이 필요한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몰상식한 주장을 했거나 또는 그런 아주 비인도적인 내심을 품고 그런 50조 원 지원, 100조 원 지원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정부와 그다음에 여당, 야당의 입장들이 매우 유동적이긴 한데 저는 야당이 좀 진심으로 국민들의 당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스스로 말한 50조 원 또는 100조 원 지원에 좀 현실적인 좀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논의에 좀 구체적으로 참여해달라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저희는 촉구하겠고 또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야당의 협조를 구할 텐데 안 되면 어떡하느냐. 뭐 제가 직접 집행할 권한은 없으니까 방법은 없습니다만 선거는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는 반드시 이겨서 만약에 지금 상태로 협조가 좀 어렵다면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서라도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또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결국 궁극적인 손실로 기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할 것입니다. 네, 추가 질문을 받아드려야 되는데 다음 중서기업 중앙의 공식 간담회가 있어서 이동 시간 때문에 부득이 추가 질문을 지금은 못 받게 됐습니다. 양해 구하고요. 기자단의 요청이 있으면 이후 일정 뒤에 추가로 기자단 질문일답을 진행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행사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에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자영업단체 초청으로 자영업 코로나 피해 지원 100조 원 추경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가 네, 소상공인 공약 발표를 마친 이재명 후보의 질의응답 과정 듣고 오셨습니다. 자, 소상공인 피해 보상 관련해서 정부의 역할을 좀 늘려야 한다. 자, 이런 방법적인 논을 좀 언급을 했죠. 예, 금융 지원과 현금 보상 그리고 매출 지원책 등을 또 다시 또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이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매출 지원에 특히 방점을 찍어서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와 야당이 좀 논의에 나서달라. 정부를 설득하고 야당과 협의를 해 나가겠지만 협조가 어렵다면은 선거에서 이겨서 반드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후보 발언도 카메라에 잡히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사흘째 1,000명 안팎을 기록한 가운데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겼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여파로 5,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예, 지금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죠. 네, 오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997명입니다. 사흘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어제와 그제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중환자 규모입니다. 이처럼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중환자 병상은 포화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9%로 전날보다 1.8%포인트 높아졌는데요. 수도권의 상황은 더 좋지 않아서 87.8%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루 전보다 1.9%포인트 높아졌는데 수도권에 남은 중환자 병상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이 41개, 경기 54개, 인천 7개로 수도권을 통틀어서 102개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넘게 일반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 배정을 기다리는 코로나19 환자는 765명으로 어제보다 128명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오늘 0시 기준 5,318명인데 휴일 영향으로 전날보다 9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신규 환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5,258명, 해외 유입 사례가 60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만 3,741명, 전체의 71.1%가 나와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54명이 증가해 누적으로는 4,776명입니다. 네, 이 대해서 또 정부가 입장을 밝혔는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버겁지만 진료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죠.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9%인데요. 방역당국은 의료체계에 미치는 부담이 상당하지만 아직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손용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는 버겁게 버텨내면서 치료에 큰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는 국면이라며 병상 가동률이 80% 이내로 중환자와 준중환자실이 안정화되면 큰 문제 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해철 중대본 2차장도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상 회복 이후 4차례에 걸친 행정명령을 통해 어제까지 3,800여 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한 데 이어 병상을 더 확보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진료 역량을 코로나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고 관련 군의관을 수도권의 코로나 중증 병상 운영 상급 종합병원에 전면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수도권 소재 공공병원 중 활용 가능한 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일반 코로나 환자 진료에 활용함으로써 병상 확보 속도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2차장은 또 복지부와 행안부를 중심으로 현장 방역의료 지원반을 구성해 전국 17개 시도에 상주하면서 치료병상 확보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국 34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새로 설치하고 67곳은 검사시설을 확대해 검사 역량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준입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하루 오미크론 변이 의심자를 포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99명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36명, 익산 34명, 군산 12명 등이었습니다. 지난 17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익산의 한 유치원에서는 신규 환자가 15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익산 유치원 내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해 확진자 가운데 8명에 대한 오미크론 변이 검사에 나섰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검사량이 크게 늘면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오던 선별검사소들이 속속 도보 이동형으로 검사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늘지 않았지만 추가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도 확진된 사례가 드러나 감염 우려는 여전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서초구 선별검사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곳 선별검사소도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검사를 받는 방식에서 걸어서 이동하면서 검사받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요.
네, 오늘 이곳은 아침 9시부터 도보 이동형 검사 방식으로 검사를 전환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선별검사소 앞에는 차량으로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이 길게 늘어섰는데 관계자들이 오늘은 차량 이동형으로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일일이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중에는 모두 300여 명 정도가 검사를 받았는데요. 차량 이동형으로 검사를 할 때보다는 100건 정도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관계자들은 오늘이 첫날이라서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애초 차를 탄 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증하고 검사 인원이 몰리면서 주변 교통체증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만 해도 교통체증 관련 민원이 60건이 접수됐는데요.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몰려 검사대기 차량 행렬과 인근 아파트 단지 진출임 차량이 뒤섞이면서 민원이 속출한 겁니다. 게다가 인근 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이런 이유로 오늘부터 이곳 선별검사소는 도보 이동형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검체를 채취하는 의료용 분리벽, 이른바 글로브월 앞으로 검사자가 걸어와서 검사를 받도록 한 겁니다. 차량 한 대당 한 명씩 검사가 이뤄지던 기존 검사 방식에서 한 번에 여러 명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도보 이동형 검사로 전환되면서 검사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검사량이 늘어난 곳은 비단 이곳뿐만이 아닌데요. 방역당국은 하루 처리 가능한 최대 검사 건수가 68만 건 정도인데 최근엔 하루 70만 건을 넘기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검사량이 폭증하면서 중랑구, 성남시 등에서 차량 이동형으로 운영되던 선별검사소 곳곳이 이곳과 같은 도보 이동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가 추가됐다는 소식은 아직 없죠? 네, 오늘 0시 기준 오미크론 추가 감염자는 0명입니다. 지난 1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178명으로 어제와 같습니다. 국내 감염 124명,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 54명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어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맞았는데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4명 확인된 겁니다. 추가 접종도 감염을 100% 예방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난 건데요.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에 돌파 감염된 4명은 모두 경증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접종을 통해 중증 진행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특히 고령층이나 고위험군의 경우 위중증 예방을 위해서라도 3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선별검사소 앞에서 YTN 김예린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학교의 전면 등교가 중단된 가운데 지난주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는 800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9일부터 어제까지 학생 5,909명이 확진돼 하루 평균 844명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4일에는 1,10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하루 확진자로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교직원 확진자는 일주일간 496명이 추가돼 하루 평균 71명꼴로 집계됐습니다. 만 12세에서 17세 청소년 276만여 명 가운데 43.8%인 121만여 명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차 접종을 마친 청소년은 61%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0시 기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생은 31.5%가 2차 접종을 마쳤고 고등학교 1, 2학년은 69%가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히 지난주부터 학교를 방문해 백신을 접종하는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때문인지 지난 3일부터 9일 9만 3천 명이던 접종 인원이 지난주 18만 9천 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전 세계에서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최고 감염병 전문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안은 백신 접종과 추가 접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난달 말 아프리카 남부와 홍콩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한 달도 안 돼 전 세계 90여 개 국가로 퍼졌습니다. 미국에선 50개 주 가운데 43개 주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 발병 건수가 1.5일에서 3일 만에 2배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인 확산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Well, the one thing that's very clear, and there's no doubt about this, is his extraordinary capability of spreading, its transmissibility capability. It is just, raging through the world, really. And if you look... 오미크론은 특히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전체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오미크론의 환자 비율이 50%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겨울 휴가철을 맞아 감염자와 입원 환자,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하는 가장 최선의 방안은 백신 접종과 추가 접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We have so many people in this country who are eligible to be vaccinated who have not yet been vaccinated, and that's going to be a real problem for stress on the hospital system. 파우치 박사는 지금까지 축적된 오미크론 관련 자료를 보면 적어도 메신저 RNA 방식의 백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화를 막아주고 치료 효과를 높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 강화안에 반발해 집회 개최를 예고한 데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모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의 시위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집회 허용 인원이 300명까지로 정해져 있는 만큼 그보다 많은 자영업자가 모이면 해산 조치와 주동자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의원 원장이 동의도 없이 간호조무사 배에 침을 놔 멍들게 하고 사진을 찍어서 홍보용으로 게시하는 등 갑질을 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원장은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월급 삭감을 통보하거나 퇴사 서약서를 쓰게 하기도 했는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의원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 이모 씨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배꼽 아래 멍자국이 선명합니다. 한의원 원장이 침을 놔 생긴 겁니다. 침을 막 배꼽 밑에 위에 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말도 안 나오는 거 너무 힘들어. 침을 맞자마자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씨는 한의원 원장이 설명 없이 침대에 누우라고 하더니 배에 침을 꽂고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전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지금 침 놓으실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말도 그냥 계속 누워보라고. 제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이렇게 찍은 사진은 병원 홍보에 쓰였습니다. 배에 자국 모형을 올려둔 사진도 찍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거 진짜 창피하게 쌤 있네. 너무 수치스러워요 진짜. 원장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떠든다는 이유로 퇴사를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하고 일부 직원의 실수로 누수 사고가 생기자 직원 대부분의 월급을 6개월 동안 5만 원씩 깎기도 했습니다. 3층에 약탕기가 있는데 그게 넘쳐서 2층까지. 너네는 경각심이 없으니까 A4용지 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신입들도 다 제출을 해라. 취재진이 간호조무사에게 침을 놓고 홍보용 사진을 찍으면서 동의를 구했는지 물어보자 한의원 원장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급을 임의로 깎거나 서약서를 쓰게 한 건 경각심을 높이려던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경 못 쓴 부분은 있었다고 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대신에 저희가 저희 직원들 예를 들어서 잘해주는 부분도 훨씬 더 많은 거고. 하지만 간호조무사에게 불필요한 침을 놓거나 서약서 작성 등을 강요한 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일방적인 월급 삭감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업무상의 어떤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도 맞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체적, 정신적인 노동 환경을 악화시킨 행위 맞으니까. 간호조무사협회 조사 결과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한의원 간호조무사는 절반 가까이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청은 해당 한의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고 간호조무사의 진술을 들은 뒤 원장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올려야 하지만 코로나19 상황과 물가 압박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전력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적용될 전기요금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올해 4분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금을 동결했습니다. 석탄과 천연가스, 유가 같은 에너지 가격 상승을 고려한 연료비 조정 단가는 29.1원을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분기별 한 번 올릴 수 있는 한도인 3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유보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요금을 3원 낮췄다가 2, 3분기는 동결했고 4분기에 다시 3원을 올렸습니다. 전기 요금을 인상한 것은 8년여 만이었지만 올해 전체로 보면 상승폭은 0이었기 때문에 내년에 올릴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연속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박에 정부가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유보됐지만 내년 2분기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전은 내년에 적용할 기준 연료비와 기후 환경요금,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택근무하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상당수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성에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는데요.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글로벌 스포츠용품 전문 회사입니다. 평일 오전 시간이지만 사무실에 있는 직원 수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지난해부터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직원 130여 명 가운데 참여율이 51%에 달합니다. 최근 들어서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 부모님 옆에서 부모님 케어해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경험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10명 가운데 8명은 재택근무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재택근무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출퇴근 시간 절약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출퇴근 때문에 겪는 대중교통 이용 스트레스가 없다는 점, 그리고 자유로운 시간 활용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측은 어떻게 생각할까? 고용노동부가 올해 재택근무를 시행한 사업체 62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계획을 조사했더니 4곳 가운데 3곳이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축소에 계속 시행하겠다와 현재 수준으로 시행하겠다는 기업이 각각 48.4%와 26.8%였고 중단하겠다는 기업은 11.3%에 불과했습니다. 또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절반 이상이 사무실 근무 대비 생산성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는 너무 좋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재택근무를 더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국내 재택근무 근로자는 2019년 9만 5천 명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50만 3천 명, 올해는 114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전체 기업 가운데 재택근무를 운영 중인 곳은 48.8%로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정부는 더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도입할 수 있도록 무상 컨설팅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근로자 1인당 연간 360만 원 지원, 재택근무 시설 구축 비용 2천만 원 지원 등 비용 지원 사업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위험도 평가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주차, 즉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종합적인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써 전전주와 동일합니다. 전국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수도권이 86.5%, 비수도권이 72.6%로 조금 더 악화되었습니다. 발생 지표의 경우에 국내 발생 신규 환자는 일평균 6,866명으로 전주 대비 13.2%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전주 대비 11.3%, 비수도권은 19%가 증가한 것입니다. 예방접종 지표의 경우에 60세 이상 연령대의 3차 접종률이 전전주의 31.4%에서 전주에는 54.8%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위중증자 발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전전주의 33.5%에서 30.5%로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입원 환자 수는 전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는 양상입니다. 이는 60세 이상 연령층의 3차 접종 효과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고, 예방접종을 받아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중증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일주간 일평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945명, 사망자 수는 434명입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803명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40에서 50대가 107명, 30대 이하가 35명입니다. 사망자는 60대 이상이 409명으로 전체의 94.2%를 차지하며 40에서 50대가 21명, 30대가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5주간 사망자 1,561명 중 절반 이상이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이시고 2차 접종자는 46.2%, 3차 접종자는 1.3%로 나타났습니다. 전파 그리고 확진자 분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국 1.15로 전전주에 1.23 대비해서 소폭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아직은 확산세로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1.13, 비수도권은 1.20이었습니다. 3차 접종률 증가로 인해 70대 및 80대 이상 연령군에서 발생률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지만 그 외의 대다수 연령군에서는 아직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세 이하와 60대 이상 연령군에서 높은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12세 이하의 연령군에서 발생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감염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 모두 델타형 변이가 다수이나 오미크론형 변이도 91건 추가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12월 19일 0시 기준 총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는 178명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지금 매우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은 신규 확진의 80%, 프랑스의 경우에는 10%를 오미크론 변이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는 총 91개국에서 3만 4,085명에게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1월 30일 첫 확인 이후에 9개 시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가벼운 증상으로 낙관하시는 것은 위험하며 아직 보다 정확한 중증도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해외 유입 차단과 전파 속도 지연을 위해서 입국 제한 등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한편 신속한 3차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역학적 특성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말 이후에 오미크론 변이 해외 유입 사례는 54명이었고 3건의 해외 유입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가 13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자들의 연령 분포는 20대 미만이 26.7%, 20대에서 50대가 66.3%였고 추정 감염 장소는 국외 감염이 28.9%, 국내 감염이 71.1%였습니다. 진단 시 무증상이 19.8%였으며 유증상의 경우에는 초기 증상은 발열, 인후통, 기침, 증상을 나타냈고 현재 전원, 경증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잠복기는 3.6일, 평균 세대기는 3.1일로 분석되어 델타 변이의 평균 잠복기 3 내지 5일, 그리고 평균 세대기 2.9일에서 6.3일보다는 짧았습니다. 한편 확진자들의 가족 중 2차 발병률은 44.7%로 델타 변이의 약 20% 수준과 비교해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의 12세 이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자의 감염, 위중증, 그리고 사망 예방 효과를 매주 평가하고 있습니다. 12월 2주 기준 미접종군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2차 접종 완료군에 비해서 2.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위중증과 사망 발생 위험은 각각 11배 그리고 9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3차 접종 후 확진자는 미접종 후 확진자에 비해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91%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방역 패스 유효기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에 발표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오늘 시행하기로 했던 접종 증명 유효기간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3일로 조정합니다. 이는 잠시 멈춤, 즉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접종 증명 유효기간 시행 시기도 2주 연기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접종 증명 유효기간 시행 전 잔여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주시고 신속히 3차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2차 접종자는 쿠브 앱에서 2차 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효기간 만료 14일, 7일, 그리고 1일 전에 잔여기간, 그리고 3차 접종 방법에 대해서 국민 비서 알림을 받으시게 됩니다. 또한 내년 1월 3일부터는 쿠브 앱, 그리고 네이버, 토스 등 전자출입 명부 플랫폼에서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에 그 질병청 선별진료소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아침 일찍 검사를 받으러 나오신 분들께서 대단히 추운 날씨에도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시는 불편을 겪으시고 또 이런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운영의 문제로 방역 대응에 그간 몇 차례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준비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챙기고 차질 없이 시스템을 관리하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3차 접종률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지만 아직 환자 감소세가 아니고 여전히 병상 가동의 여유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려면 보다 많은 노력과 충실한 방역 조치의 이행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12월 20일 0시 기준 3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1,15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3차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서둘러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의 참여와 관심 덕분에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접종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지난 주말 12세에서 17세 연령층의 1차 접종률이 60%를 넘었으며 특히 16세에서 17세는 77.6%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걱정과 우려가 많으셨음에도 전문가와 방역당국의 설명 그리고 국내외 백신 효과의 데이터를 신뢰해 주시고 접종에 참여해 주신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께서 네, 방역 당국의 브리핑 듣고 오셨고요. 청와대에서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병상 확충과 관련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었는데요. 먼저 최근 매일 100만 명 안팎의 국민들이 3차 접종에 참여해서 일상 회복의 원동력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점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이 병상 확충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좀 있었습니다. 예. 먼저 국립대병원 의료 역량에 대해서 코로나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투자해 주길 당부한다 이런 또 이야기를 했고요. 또 수도권 지역의 공공병원 중에 가능한 경우에는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고 또 민관병원도 협력해 주기를 또 당부드린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장기화에 대비해서는 모듈형의 중증 병상 확충도 적극 추진해 달라. 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방역당국의 브리핑 듣고 오셨는데요. 12월 3주차 코로나19 위험도 전국 모두 예상했던 대로 모두 매우 높음입니다. 병상 가동률은 수도권 86.5%, 비수도권 71.6%로 조금 더 악화된 이런 상황이었죠. 네, 이 내용 포함해서 코로나19 상황 류재복 해설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일단 현황부터 좀 보면요.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5천 명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이게 지난 월요일과 같은 요일하고 비교해도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지난 주말에 날씨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날이 너무 춥고 눈이 많이 와서 검사 인력이 많이 줄었죠. 네. 그러니까 지난 오늘 0시 보면 의심 검사와 임시 선별 검사수를 합쳐서 16만 명 정도를 받았거든요. 보통 평일에 30만 명 가까이 받는 걸 봐서는 검사량이 많이 줄었죠. 하지만 양성률은 2.7%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간 양성률이 2.6%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사를 30만 명 가까이 했다면 역시 7, 8천 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검사한 사람들과 대비해서 양성률이 1.3%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2.6%쯤 됩니다. 이만큼 양성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은 우리의 지역 사회에 그만큼 많이 감염이 전파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검사량이 늘어나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런 양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네. 또 하나 조금 전에 그 중대본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지표 가운데 이제 그 발생 후 지표라고 그래서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3에서 1.5 정도로 약간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최근에 우리가 지난주 중반에 8천 명 가까이 올라갔을 때 이제 10,000명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조금씩은 아주 적지만 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서 방역당국도 어느 정도 안정세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어쨌든 감염 재생산 지수만 놓고 보면 폭발적인 증가세는 당분간은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안정세로 접어든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위중증 환자 규모가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줄질 않아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던데요. 위중증 환자는 줄어들 지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전체적인 단계적 일상 회복을 46일 만에 이제 없애버리고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로 가게 된 큰 이유가 정부의 예측이 틀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예측 중에 제일 중요한 중증 화율이라는 것, 그것을 1.6% 정도를 놓고 병상이나 모든 것들을 준비했는데 이게 실제로 2.6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2.56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그러니까 100명의 환자가 발생되면
2명 반 정도가 중증 또는 사망으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환자가 8,000명이 나오게 되면 거의 20명 가까운 상당히 많은 수가 이제 그 중증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시차를 두고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전체적인 확진 환자의 규모를 보면 그게 7,000명 정도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환자나 사망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이 중증,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비율이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도 병상 확충 특별 지시를 이제 내린 상황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자, 의료 현장의 위급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일이 그 휴일에 있었는데, 코로나19 확진된 임산부가 16개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병상이 없어서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특수한 상황입니다. 예. 이 임신부가 임산부가 되겠군요. 네.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이분은 코로나19 확진 환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산부인과를 갈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6개 병원을 전부 연락해 보니까 이 임산부가 들어갈 수 있는 특수 병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와 분만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 병상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 그 구급대원들이 도와서 네. 구급차 안에서 이제 저렇게 아이를 이제 분만을 낳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요. 저건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저분은 일반 임신부가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을 예. 받고 재택 치료를 받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런 특수병상 같은 경우도 지금 저 정도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병상 문제가 아까 뭐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내릴 정도로 지금 심각한 것이거든요. 방역 당국은 뭐 85%, 80% 이렇게 그 뭐 수치만 매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분들이나 의료진들이 느낄 때는 사실은 결국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예. 모든 분들이 다 현재는 병상 자체가 매우 없고, 왜냐하면 그것이 균등하게 모든 병원에, 그러니까 위중증, 중등, 감염병 그 치료 병원들의 균등하게 80% 정도만 차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네. 이게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요. 예를 들자면 뭐 경상도 이런 데는 지금 위중증 병상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경상도에서 위중증 환자가 생기면 이 환자를 어딘가로 옮겨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위중증 환자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사망이 이를지도 모르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이분을 어떻게 안전하게 옮길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것이 바로 의료 인력이라는 거죠. 의료 인력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그 코로나19 환자를 다루는 그런 의료진들이 뭐 어제 졸업했다고 오늘 바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위급함, 어려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알아야 될 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상황이 위급하다 보니까 지금 방역 강화책을 곳곳에서 내놓고 있는데 방역 강화책이 나오면서 온라인상에서 최근에는 또 방역 패스를 불법적으로 구입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입한 건 아니지만 구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이제 모방 범죄가 있을 것 같아서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네. 어쨌든 하여간 타인의 아이디 같은 걸 이렇게 빌려서 예. 자기 휴대전화에 심으면 네. 거기서 이제 구현이 되니까요. 방역 패스를 그런 이건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한다는 이용하는. 거잖아요. 뭐 심지어 이제 저렇게 중고거래 앱에서 예. 뭐 저렇게 판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네. 이분들은 징역 10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예. 징역 예, 10년. 제가 그 말씀을 예. 좀 드릴게요. 보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형법에도 저촉이 됩니다. 예. 타인의 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공문서 위변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국가가 그렇죠. 해준 증명서를 위변조했고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벌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뭐 갑작스럽게 그 증명 패스가 없어서 곤란을 겪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잘못해서 저렇게 사용을 하시다 보면 징역 10년에 처할 수도 있다. 그만큼 형량이 매우 무겁다라는 예.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저런 네. 불법은 저지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류재복 해설위원께서 얘기하신 형법에도 저촉이 되기 때문에 최대 징역 10년도 받을 수 있다.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 지금 확산세 중요한 변수인데
3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이 감염된 건이 이제 4건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네. 자세히 봤더니 모두 경증. 그럼 뭐 추가 접종을 통해서 중증 진행을 좀 낮출 수 있다 이런 메시지까지 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뭐 돌파 감염은 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백신의 효과가 이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는 다른 백신에 비하면 매우 높습니다. 독감 백신은 사실은 그 예방 효과가 50%, 60%밖에 되지 않아요. 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승인할 때 승인의 기준을 50%로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파이자나 모더나는 94, 5%까지 나오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5%, 6%는 예방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추가 접종도 마찬가지로 추가 접종을 하게 되면 델타에서는 매우 높고 오미크론은 그거보다 낮지만 뭐 백신에 따라서 70에서 90% 정도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네. 문제는 10에서 30% 정도는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파 감염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돌파 감염된 분이 4명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네. 증상이 뭐 경증이니까 오미크론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이제 표본이 작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긴 얘기할 수는 하죠. 예. 없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경고가 나오냐면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나왔을 때 전파력이 빠르다는 건 뭐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거의 상식이 됐지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해서 오미크론이 증상이 그렇게 중증으로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많은 나라에서 조금 덜 그 걱정했던 그런 예. 부분, 덜 대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영국처럼 영국은 새로 확진되는 사람의 70%가 오미크론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무섭고요.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는 감염이 되면 일정 부분, 그 비율이 얼마가 됐든 일정 부분 중증이나 사망에 이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파력이 엄청나게 강하다. 전파력이 3배 강하면 중증도가 3배 낮아야만 델타랑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훨씬 더 델타보다도 위험할 수 있다. 예. 이런 경각심은 가져야 돼요. 네, 섣불리 경각심을 늦추면 안 되겠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 초반 추위가 풀리고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추위가 주춤한 틈을 타 다시 불청객,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주말에는 그야말로 한파였는데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다고요. 네, 오늘은 두꺼운 패딩보다는 가벼운 겨울 코트가 더 어울리는 날씨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1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7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요. 특히 호흡기에 더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보다 2배가량이 더 높아져서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점차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서부와 전북, 대구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점차 짙어지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대기질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분간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장시간의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으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서울이 4도, 대전과 광주가 3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대구가 13도, 부산은 15도 등 대체로 오늘과 비슷해서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큰 추위는 없겠지만 성탄절인 주말부터는 매서운 성탄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성탄절인 주말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일요일에는 영하 13도 선까지 떨어지는 등 이 성탄절 즈음으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각별히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 가족 관련 의혹이 연일 꼬리물기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 그야말로 정치권의 연일 진흙탕 싸움입니다.
홍준표 의원, 안철수만 정상 이런 글도 남겼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제3지대 후보들의 지지율이 눈에 띌 만큼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죠. 잠시 뒤에 지난 한 주 여론에 담긴 민심 전문가 두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